페이스북 계정에 김학수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소개하는데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좋은 인연들 만나면 페이스북 담벼락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오늘 우리 김학수 강사님 페이스북 제가 열었거든요. 부동산학 우리 김학수 박사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고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이런 강의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 전국에 막 하고 다니는데, 대구에 인연이 좀 더 돈독해지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김학수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일단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뭐 해준 건 없지만은 보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도시 그리고 이곳의 주인인 우리를 중심으로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김학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도시에 대한 얘기를 반 정도 하고 주택에 대한 얘기를 반 정도 하는데, 오늘은 도시보다는 주택 쪽으로 좀 중심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아니니까요. 같이 이제 따라와 주시고, 이제 강의 끝난 이후에 서로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노동자에게도 배려 사유를 하라. 이 내용들은 제가 강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어디 가더라도 도시의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이 아파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파트 자체를 떼놓고 나면 이제 주거라는 자체를 고민할 수 없는 정도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산등성이에 두 명이 앉아 있죠, 그죠? 이분들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분들이 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집이 열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데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를 바라보는 심상들은 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도시는 그렇습니다. 여기 8개의 지표가 나옵니다. 도시와 관련된 8개의 지표인데, 첫 번째 104%. 104%라는 것들은 100개의 가구가 있는데 104개의 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 보급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정확하게 104%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80%, 100명 중에 80명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60명, 100명의 60명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의 반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는 자기 집이 없어요. 39%는 1인, 2인 가구의 숫자입니다. 5집 중에서 한 집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만 65세가 넘는 이제 소위 고령층들의 인구가 정확하게 16%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집과 도시가 가진 문제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집은 많은데 살 집이 별로 없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도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으로 사람은 집중되고 있고, 그 집중된 사람들은 60% 이상이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바닥이 윗집의 천정이 되는 벽을 공유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고, 고령화 구역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5명 중에 1명이 여전히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정주하지 못하고 5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것들. 이런 8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집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진을 몇 개 찾았어요.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서울 독립문 안산이라는 곳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예, 앞산에서 이제 두류산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도심에 있는 산에는 높은 이제 타워가 있고,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어마어마하죠. 밤에 도시를 보면은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라는 이제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는 자연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도시라는 것들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인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뭐 어렵게 쓰여 있는데, 뭐 유목민적인 삶을 청산하고 뭐 인위적인 보듬살이를 한다, 이익을 공동으로 정진 획득한다, 비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도시화가 된다는 것들은 인류가 문명화가 되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은 도시화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사는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도시를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마저 듭니다. 이제 광장은 이제 도시의 출발이고 다리는 도시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도시가 있으면 항상 중간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 인류의 역사 자체는 이제 광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절에 광장을 누가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절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고대에는 이제 뭐 전제군주가 주인이기도 하고, 가끔은 신 내지는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의 교회를 지나서 현재 이제 광장들은 시민의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화문은 이제 서로 광화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촛불이 움직이고, 또 반대쪽은 태극기가 날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뭔가 하니까,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단순히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문화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영토가 넓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를 생명으로 비교하면서 뭐 도로는 혈관이다, 골목은 뭐 모세혈관이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소화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도로가 막히면 이제 뭐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는 거고, 골목이 막히면은 뭐 수족냉증이 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은 이제 복통을 일으키고 도시는 위경련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결국은 광장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모든 도도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도시 발전 자체가 이제 건설과 개발의 역사라는 것들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하는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국 내지는 세계인 도시가 같은 모습들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도시의 발전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도시는 그때그때마다 도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30년 후, 100년 후에 도시의 모습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도시의 선택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부 복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죠. 그리고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를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도시의 것들을 보존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도시를 수평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골목을 보존할 것인가, 하나하나 고치는 침술의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하나의 대척점이 있고, 반대되는 개념은 도시를 자동차가 다니기 편한 도시로 만들다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옛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도 하고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흘러버리고 새로 짓는 수술의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은 전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뭐 다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왼쪽에 있는 보행과 보존, 수평, 골목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자동차와 수직도시, 그리고
수술을 통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도시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난개발이 시작됩니다. 하천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고가도로를 만들고, 사람들은 육교를 만들어서 건너서 지나게 되고, 그리고 녹지는 헐고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10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구라는 도시는 난개발 속에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소위 전차라는 사진입니다. 전차. 실제 대구에는 전차가 없지만은 서울과 부산에서는 전차라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1880년도에 만들어져서 도시를 좀 움직이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가 안 들어간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전차가 1968년도에 한순간 다 걷어집니다. 당시 산업화를 진행하던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그 시대에서 막 속도를 막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시속 15km로 천천히 달리는 전차는 도시의 발전을 막는 거라고 판단하면서 순식간에 100년 전통의 전차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전차의 모습을 이제 그렸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게 남대문인데, 남대문을 두고 이제 궤도 두 개가 있으면서 상행 하행들이 이렇게 교행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뭐 홍콩이나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트램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진이 너무 흡사하죠. 그죠?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트램이 있고 상행과 하행이 교체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실제 이 궤도가 없어진 도시와 만들어진 도시, 보존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콩이라든지 유럽을 가면 지금도 이제 전차는 도심을 유유히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슬로우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차가 다니고 또 지하철이 다니면서 교통수단으로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전차를 없애버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우리는 이제 트램이라는 이름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레일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0년을 가져온 전차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궤도를 이제 허물어버린 지 한 4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들은 궤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정말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지만은 그 판단들은 세월이 지나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는 전차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시를 옛날처럼 막 그냥 함부로 뭐 바꾸거나 뭐 부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도시를 좀 기억하게 만들고 좀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서울역 앞에 있던 이제 고가도로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 고가도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은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이제 뭐 서울로 7017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70년대에 만든 고가도로를 2017년도에 공원으로 바꿨다는 뜻에서 서울로 7017이라는 거대한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들은 여기서 17개의 이렇게 출구가 생겨요. 그래서 17개의 출구를 만들면서 그 17개의 출구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이제 문화 생태계들이 다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를 헐고 공원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면서 그 공원들이 이제 골목골목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이제 도심을 이제 재생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발전된 모습의 도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서울 상암동에 있는 소위 문화 비축기지라는 곳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은밀하게 지시를 해요. 석유파동이 일어나더라도 서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석유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던 이제 상암동, 난주도 구석에 이렇게 5개의 이제 큰 탱크를 만들어서 석유 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축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위해 시설로 되면서 철거가 됩니다. 이때 역시도 이제 그 5개의 탱크를 철거하는 것들이 대세였지만은 그때 또 서울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탱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5개의 탱크를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박물관으로 만들고 5개의 탱크에서 나온 부산물로 또 하나의 탱크를 만들어서 6개의 탱크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소위 근대화의 기록들을 아카이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7017이라든지 뭐 문화비축기지 이런 것들은 도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이고 혹시나 서울에 들리실 일 있으시면은 꼭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구도 만만치 않은 도시죠. 이 사진은 계산성당과 제1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 서울의 명동성당과 계산성당이 3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성당이 만들어지고 3년 후에 계산성당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결국은 대구라는 도시도 보면은 굉장히 근대 문화가 굉장히 빨리 들어온 도시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계산성당과 제1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우리가 뭐 근대 유산, 뭐 근대 문화거리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전태일 선생님의 그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뭐 이육사의 기록을 찾아가는 이런 대구 문학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대구 출신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향토를 지키는 여러 선후배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뭐 건축주,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도시의 건축주다. 왜냐면은 이 도시라는 것들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은 도시의 건축주가 되는 것들이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것들. 누군가만 독점하고 누군가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공유하고 공용의 공간들을 최대한으로 늘어가는 것들이 도시를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쳐서 다시 쓰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시를 기억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의 주인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도시를 얘기할 때 하는 강의를 좀 축약해서 강의를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도 선택하듯이 집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집을 위한 선택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가 포화됩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죠. 그리고 주택난. 이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단시기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획을 정리해서 좀 논을 메우고 강을 메워서 구획을 정리하고, 거대한 택지 개발,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살기만 하는 베더타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노후된 집들은 정말 철거해서 전면으로 개발하는 재개발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철저하게 민간이 주도를 하죠. 건설회사가 주도하면서 지금 우리 도시들은 이제 뭐 베더타운이 생겨버리고, 밤이 되면 도심은 비어버리고, 그리고 철거민들은 철거민들의 이제 세입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주거 빈민이 생기게 되고 지옥고로 하는 이제 신조가 생기죠. 대구는 뭐 덜하지만은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지옥고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지천, 옥탑, 고시원을 이제 지옥고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수익의 20%를 주거비로 부담하면서 지하에서 그리고 고시원에서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도시와 아파트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꼬르비지에라는 이제 프랑스의 건축가인데, 이분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가, 지금 신도시가 르꼬르비지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이분은 도시와 집을 아주 기능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다. 그래서 무조건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 현대도시 계획안이라고 파리를 이렇게 개조하자라고 그분이 이제 안을 냅니다. 간단합니다. 기존의 구도심을 다 흘러버리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도로를 나누고, 하나의 격자 모눈에
높은 수직으로 높은 고층을 개발하고 차는 밑으로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분리해서 이제 그 사이는 이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격하는 거리들은 공원으로 채우면서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소위 도시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창을 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의 계획은 파리에서는 이제 실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르꼬르비지에의 이론들이 소위 제일 먼저 일본으로 가죠, 그죠? 일본으로 가서 이제 동경대학입니까? 동경대학을 거치고 동경대학에서 이제 경성대, 서울대를 거치면서 실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도시 계획을 위반한 사람들, 특히 서울대 출신들은 철저하게 르꼬르비지의 이론들을 거의 신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사는 모습들, 집의 모습들이 공동주택과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기초 르꼬르비지의 이론을 따라서 만든 이제 초기의 도시 계획들이 지금의 도시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현존하는 이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충정로 여기감이 있습니다. 충정로 여기 있는데 도요다 아파트라고 불리는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아파트. 정확하게 1932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시면은 요건 제가 그 서울의 아파트와 대구의 아파트를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제 같은가. 위의 사진은 1958년도에 만든 이제 최초의 이제 아파트, 종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파트는 이제 철거됐죠. 동일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와 대구의 아파트는 지금 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10년의 이제 시차를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58년도에 생긴 종합 아파트 그리고 동일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남산 외인 아파트와 상기역 시형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공이 짓기 시작한 최초의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죠. 밑에 건 상기역 시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위의 사진들은 이제 강동에 있는 서울 강동의 둔촌 주공이 되고 아래 사진은 이제 복현 주공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한강이 있듯이 이제 대구에는 이제 신천이라는 곳이 있었고 한강과 신천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지금처럼 직선화된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유원지처럼 이제 가서 수영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에 다리가 놓이듯이 이제 신천에도 다리가 놓이는 거죠. 한강에서 한강대교와 양화대교와 한남대교가 만들어지면서 동시기에 이제 대구에도 신천대교와 대봉교가 만들어지면서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다리가 끝나는 지역 자체가 도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다리가 생기는 양쪽에는 고속화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화 도로가 뚫히면서 이제 수평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양쪽들은 아파트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이든 신천변이든 간에 도시 고속화도를 끼고 소위 강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위의 사진이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들어올 때 사진입니다. 이제 압구정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올 때 맞은편에서는 정말 소달구지를 몰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들이 동시기에 연출됐던 거죠. 이 사진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봉동 청구맨션의 모습입니다. 강변에 대봉동 청구맨션이 들어온 시점에도 우리들은 이렇게 신천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근대와 이제 전통들이 그리고 현대들이 동시에 물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서울의 강남이 개발되듯이 대구에도 이제 수성구라는 것이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강 건너편이 개발되면서 대구라는 영토들이 이제 남북으로 동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역시도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강북과 강남처럼 우리도 이제 구도심과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지면서 대구도 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인구가 늘게 되면은 그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서울에 뭐 분당이 생기고 의산이 생기듯이 대구에도 뭐 칠곡이라든지 시지 같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심 중 가면은 이제 왼쪽은 뭐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타워 필리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모습은 도모동에 있는 두산 제니스의 모습이죠. 또 시대가 변하면은 소위 이제 1%를 위한 이제 고급 주상복합들이 이제 도심의 중심에 가장 좋은 땅에 들어오는 결과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고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도심 타워와 재건축을 준비하는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공존하는 세상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구라는 도시는 10년을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은 싱크로율을 보이느냐?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서울의 모습과 대구의 모습이 똑같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이제 주체가 같기 때문이죠. 같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소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효율을 강조하면서 막 뺏기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소위 민간이 들어오면서 돈이 되는 모델, 수익 모델을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도시는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70년도에 이제 잠실이라는 동네를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만들었던 이제 모델하우스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모델하우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넓은 땅에 이렇게 새끼줄을 쳐서 이렇게 뭐 온돌방, 뭐 부엌, 주방 이렇게 해서 집을 팔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의 뭐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거의 뭐 이런 모습 들어가면은 사람을 눈을 완전히 돌게 만들 정도로 호화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땅에서 집을 팔던 집에서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30년 동안 우리 도시들은 변해갑니다. 일단 골목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골목과 도로를 얘기할 때 골목과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는 4m가 넘으면 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4m라는 기준이 뭔가 하니까 차가 달릴 때 양쪽으로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의 길이를 4m라고 얘기하고, 도로 4m를 끼지 않으면 모든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골목이라는 것들은 도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의 골목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집을 조금씩 안으로 들여다 집을 지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내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에서 이렇게 병상을 피고 이웃들끼리 담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초를 심고 정말 고추 모종을 심고 이웃들끼리 같이 따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 골목이 사라지고 도로로 바뀌면서 이제 이 도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로를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와는 무관한 공공의 것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골목이 사라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로 다 바뀌어 나갑니다. 옛날 아파트 저층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앞에 그림에 보이듯이 이제 상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죠. 단지 내 상가라고 있는데, 옛날 상가도 그랬었습니다. 상가라는 것들이 단순히 뭐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이웃들이 모여서 담소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3대에 걸쳐서 장사를 하는 뭐 세탁소 아저씨가 있고, 맛집들이 노포가 있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항상 같은 주인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우리 옛날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재건축이 되는 즉시 이 넓은 상가들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가 종합상가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입구, 가장 길목에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곳에 상가를 만들게 되고, 이 구성 역시도 뭐 지하에 마트가 들어가고 뭐 부동산이 오고 학원과 뭐 의원 정도로 채우는 어디 가나 똑같은 모습의 상가 구성을 한 상가들이 이제 도심의 입구에 자리를 하게 되고, 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제 다니질 않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냥 편하게 쇼핑을 하고 흩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가지는 익명성들이 커지면서 이제 뭐 아파트 사람들은 교류하지 않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들어오면은 잠시 뭐 정적을 느끼고 뭐 숨을 멈추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우리 공동체 주택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옛날 아파트에는 아파트 가운데 상가가 있고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개발을 끝내고 나면은 상가와 학교는 항상 교통위로 밀려납니다. 상가는 좀 더 많은 비싼 가격에 집을 팔기 위해서 이제 대로변을 모으게 되고, 학교가 중간에 들어오면은 이제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짓지를 못하니까 학교 역시도 외곽으로 쫓아내면서 옛날 입주민들의 이제 소통의 장이었던 학교와 상가 역시도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골목에 화초를 키우고 호박 등쿨을 키우던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제 집에다 올인합니다. 집에 폭포를 만들고 집에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골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기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로지 내 집만을 위해서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새 집에 들어갈 때도 저도 건설회사 다니지만 정말 아파트 입주할 때 집을 뜯는 거 보면은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제 새 집에 들어갈 때도 다 뜯어치고 들어가고, 함께 꾸밀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속한 그 전용 25전 7평에 올인을 하면서 집 꾸미기에 이제 혈안이 되는 것들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들은 높은 빌딩만 올라가고 다시 우리는 이제 골목을 찾는 거죠. 골목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산동이나 봉산동 같은 골목을 찾아서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우리들은 골목에 정말 옛날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비용을 치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를 받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버려버린 골목들의 정치들을 찾으면서 다시 우리들은 이제 골목을 돈을 들여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목이 사라지고 담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익명의 시대가 되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비용들을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집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이제 본론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집이 가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 주거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단순히 그냥 잠자고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의 자원으로 만드는 것들. 두 가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단은 정말 당장에 집이 없고 월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집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두 번째 고민이 됩니다. 자, 한번 좀 보셨을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인데, 뭐 줄거리 아시죠? 아빠가 이제 돼지들에게 너희 들 나가서 각자 집을 지어서 살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푸라기 집들은 불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고, 나무로 된 집들은 발로 차서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벽돌로 된 집들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돼지들은 목숨을 지킵니다. 이 동화의 교훈이 그거랍니다. 좀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라. 준비해서 고민해서 해라. 네가 스스로 자기 공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남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스스로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동화에서 가진 교훈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첫째, 돼지들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정말 몸이 불편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돼지라든가,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벽돌을 살 수 없는 돼지였다라면은 이 돼지들을 욕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
왜 돼지들은 각자 집을 지었을까? 세 명이서 힘을 합쳐서 세 채의 집을 짓고 각각 하나씩 살면은 되는데 왜 각자 자기 집을 지을 궁리만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작 이 동화에서 요구할 것들은 늑대가 아닌가? 비록 지푸라기로 된 집이고 나무로 된 집이지만 자기의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려는 돼지들에게 와서 발로 차고 입으로 무너뜨려서 집을 부셔버리는, 정작 우리가 요걸 해야 될 것들은 늑대가 아닌가. 요 세 가지 질문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얘기할 때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구분하는 것들이 세 가지 질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약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도와주자. 요것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함께 집을 짓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힘을 합쳐 연대해서 싸워나갈 때 우리들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사회주택을 가장 이제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의 사회주택을 한번 보죠. 200년 전에 이제 샤를 뿌리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건축학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흔히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샤를 뿌리에가 그때 이제 빨랑스테르라는 이제 집을 구성합니다. 이 빨랑스테르라는 집은 한 1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의 마을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잘나건 못났건 부자이건 없는 사람들이든 간에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6일 일을 하고 자급자족하고 모든 것들은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만드는 하나의 이제 사회주의 모델을 만들죠. 근데 이 샤를 뿌리의 빨랭스테르가 주목받는 것들은 당시에 그런 실험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협동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움막을 지어놓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꿈꿨지만은 이 샤를 뿌리에가 만든 집들은 5층 정도의 집에 정말 벽난로가 있고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커다란 창과 긴 커튼이 있는 좋은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모델이고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해서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집단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이상을 꾸려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샤를 뿌리에가 그때 얘기한 것들이 베르사유 포르 피플이라는, 노동자에게도 베르사유 궁전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사람을 위한 집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계층과 계급을 떠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란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샤를 뿌리에 이후에 그 소위 사회주택 관련된 법이 생기면서 최초의 사회주택은 좀 착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돈을 냅니다. 내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의 1%를 사회주택 기금으로 만들고 그 사회주택 기금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주택 기금을 내는 회사라 그러면은 그 회사의 직원들은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면서 소위 그 1920년도에 프랑스의 노동자를 위한 집들을 자본가들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좀 착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많은 집을 짓죠. 근데 이런 착한 기업인의 마음으로 지은 집들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몇몇의 생각자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풀기에는 파리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각성을 하면서 주거 문제는 뭐 착한 기업인이라든지 내지는 소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사회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회주택은 도시 외곽 변두리에다가 아주 고층의 건물들을 지어 나가면서 임대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도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이 사회주택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 민족들, 이주민들이죠, 그죠?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만든 외곽의 고층 사회주택이 거의 슬럼화가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또 다른 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다시 한번 변합니다. 리카르도 보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택과 임대주택을 도시 외곽에 격리해서 집단으로 짓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심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좋은 집을 지어야지 사회주택이 생명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파리의 건축가들이 도심에 사회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구호가 민중에게 베르사유, 민중을 위한 베르사유궁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택을 도심, 정말 세너 강변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집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전체 가구의 20% 정도가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민의 자격이 전 국민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는 사회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5%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도시 빈민들을 위한 집들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중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만들면서 변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집을 짓는 것들이 프랑스 사회주택의 1번입니다.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의 공공성이 반영되면은 우리는 이 집들을 사회주택이라 부릅니다. 착한 자본가의 의지에서 출발했고 민간 기업의 1%를 사회주택 기금으로 만들면서 현재는 파리 현재 주택 20%, 대상자 70%의 사회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임대도 좋고 분양도 좋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면은 그게 임대든 분양이든 사회주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같은 집에 다른 임대료를 냅니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을 받고, 이 사람의 소득이 만약에 10,000불, 10,000불 넣으면 이 사람은 100만 내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 가능한 임대료라는 얘기를 해요.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내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프랑스의 사회주택입니다. 다양화되어 있고 수준 높은 디자인과 잘 가꾼 정원들이 도심지, 중산층 주거지, 기성시가지, 적재적소에 소규모로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1000세대 이렇게 안 짓죠.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많으면 20세대 정도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보면은 임대형 사회주택을 비율을 보시면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네덜란드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는 32%, 프랑스는 17% 이렇게 나오는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2%, 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저가의 자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임대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집을 싸게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싼 가격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임대형 사회주택 비율은 2%, 5%지만 실제 주거에 대한 복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이 우리가 주거지로서는 아주 좀 선진적이라 얘기하지만 5% 나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또 달라요. 독일은 민간 임대를 중심으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독일은 민간 임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임대료 상한, 그리고 철저하게 임차인을 위한 제약을 하면서 민간주택을 짓되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나라, 그리고 저가의 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 민간주택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각각의 이제 다른 구성이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주거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프랑스의 사회주택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디자인, 색감,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죠. 세너 강변에 있는 고층, 그리고 큐브로 된 집들, 이런 집들을 보면은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사회주택의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괜찮은 임대주택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LH가 지은 세곡동이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은평구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 모습들인데, 실제 우리나라 역시도 서울로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고급화시키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살만한 집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실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은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최소의 주거권을 지키는 집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접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낙인되고 고립됩니다. 영국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또 구분되고,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사회적인 하층민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택은 보편적인 기본권에서 출발하고 집을 공동체의 출발로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을 산다는 것을 떠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상생하고 연대하는,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꿀 때 우리는 사회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 사회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들. 자, 첫 번째, 작고 알찬 집들. 우리가 이제 뭐 85평방미터를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뭐 34평, 35평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국민주택이라는 얘기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정적으로 지원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돼.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가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국민주택을 짓는 건축비를 국민주택기금, 도시주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85평방미터가 국민주택이라는 것들은 정말 옛날 그 대가족 시대에 뭐 3세대가 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이남 삼녀 키우는 그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집은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알차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고령화 속에서 1인 가구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집을 좀 작게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단순하게 집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찬 집으로 만드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왼쪽에 있는 집들이 서울에 있는 그 트리하우스라는 집입니다. 이 집들은 나무를 만들듯이 집을 이렇게 이제 사선형으로 지으면서 중간에 이제 가지를 그 집에 이제 중앙 정원으로 만들고 가지에서 펴나가듯이 이렇게 이쁜 각이된 집들을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 또 작지만 이제 방범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는 작고 편리한 집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다양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이 집들은 다 똑같죠. 어디 가더라도 아파트의 모습이 똑같고, 다른 집들은 어떻게 뭐 커튼을 바꾸고 뭐 싱크대의 시트지를 바꾸면서 다른 집을 만들고 가구로 치우지, 실제 아파트는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사회주택은 좀 다양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전원주택, 그 마당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뭐 땅콩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꿈꾸는 것들이고, 또 내적으로는 이제 입주민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집을 좀 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뭐 동호인끼리 같이 산다든지, 정말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들 위한 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연극인들이 창작을 하는 집들, 그리고 정말 사회 진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집, 뭐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집 자체가 대충 지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적화된 집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이제 그 도서 공동체, 책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 주택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점과 책방, 도서관, 그리고 집들을 모아서 하나의 마을을 꾸미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집들은, 이염치라는 집들은 여기는 철저하게 공동육아를 약속하는 집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서 나는 이 집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보고 키우고 함께 밥 먹이고 함께 집을 지켜나가겠다는 협동조합 강령 아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염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맞벌이들이 아이들 키우고, 이 아이들은 항상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공동식당에서 책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염체라든지 이런 독서집들 이런 것들은 관계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고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될 준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속력과 그 단결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유대감이 강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나누고 배려하는 것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코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어하우스, 협동조합 주택 그런 것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유니버셜 디자인은 정말 그 소수를 위해서 특화된 집들을 위해합니다.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집들을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 이제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관이 휠체어가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넓은 집들, 그리고 뭐 항상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발을 끈을 풀고 묶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이제 접이식 의자, 그리고 턱이 없죠. 휠체어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과 방의 턱을 없애는 것들, 그리고 방의 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살 수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장애인을 위한 집들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을 위한 집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집들, 그러니까 계층과 모든 불편한 사람들이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집들을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배려한 집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터무니 있는 집이라고 이제 서울에서 공동체 주택 운동인데, 집값이 터무니 없으니까 터무니 있는 집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터무니 있는 집에 이제 이사장이 우리 지난주 강의를 하셨고 다음 강의를 하실 이제 김수동 이사장님이 터무니 있는 집에서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터무니 있는 집은 단순해요. 시민들이 출자를 하는 거죠. 시민들이 출자를 하는데 백만원부터 출자를 해서 그 출자금으로 전세를 넣습니다. 전세를 넣고 그 전셋집에 청년들이 이제 살게 하는 거죠. 사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친구들을 사진에 이제 모아서 이 집에 살면서 공동체를 꾸리고 정말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겠다는 마음가짐을 친구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내가 되는 100만 원은 떼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떼이지 않도록 기금을 출자하고,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예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신용협동조합에 우리가 돈을 이제 적금을 들면은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전세를 보증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이제 터무니 있는 집에 대해서도 또 김수동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데, 여기에는 이제 터무니 있는 집에서는 터무니 있는 집이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다 불러 모아서 항상 집들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터무니 있는 집들이 생기면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모아준 전세보증금으로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위 어른들에게도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옥상 집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담화하면서 계층 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좀 핫한 건데, 좀 세대를 넘어 희련을 넘어라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현수막이 보이죠. 뭐 임대주택 때려박아 수연동을 난민촌으로 만들 거냐, 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뭐 청년주택에 들어도 난립니다. 뭐 대구도 똑같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그 임대주택 단지와 민영단지의 철조망을 통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계층들을 한데 모아서 살도록 만드는 건데, 그 소셜 믹스 단지를 보면은 이제 집들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그리고 노인 전용주택, 고령자 주택, 분양주택, 그리고 24시간 응급센터가 중간에 있으면서 노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만들고,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노인을 위한 집들을 만들고, 그 외에도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단계로는 이제 여기 일본의 이제 칸칸몰인데, 여기는 정말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간병을 하고 무슨 치매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들 모시고 같이 사는 거죠. 공간을 따로 해서 한 마을 안에 부모님은 옆 동에, 아이들은 밑에 동에 살면서, 이게 사실은 아들, 딸들이 이곳 주민들의 부모님을 함께 이제 간병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집이 살면은 한 명이 10분의 어머님들을 이제 간병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10명의 어머님들은 하루 일하고 이제 9일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왜냐면은 소위 실버 케어에 대해서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으면은 해결을 못하죠. 정말 남에게 맡기는 것들은 정말 불효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케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은 이 사회적으로 나라가 책임지고 나라가 케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더 나아간 방식들은 스스로 이제 정말 품앗이, 봉사를 품앗이 하면서 하는 집들, 이런 집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칸칸몰이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칸칸몰이를 모델로 해서 정말 같이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3대가 모여 살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이제 뭐 예의 이런 것도 지키면서 자기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 취향을 함께 한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이스테이블이라는 집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집이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코워킹,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나누고, 그리고 모두가 1인실만 만들어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주택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집들입니다. 여기는 소극장을 갖추고 마음 놓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방음된 공간들을 만들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취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함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누가 공급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실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려 그러면은 이것들을 사회적 주택을 수익 모델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돈을 벌 생각으로 하면은 실제 사회적 주택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민간과 공공 역할이고, 왼쪽에 영리와 비영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리와 공공 주체의 극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임대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영리와 민간이 붙으면은 뭐 민간임대, 뭐 뉴스테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공급 주체는 민간이 공급하면서도 비영리에 가면은 소위 이제 사회주택이 나오는데,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코하우징이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주택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뭐 공동체 주택, 코하우징,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지원주택, 이 지원주택이라는 것들은 뭐 경로당, 뭐 양로원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도 사회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주택과 다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제가 정의하는 사회주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 역시도 지불 가능한 조건, 싼 집이 아니라, 무조건 싼 집이 아니라 지불 가능한 조건으로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고, 취향과 요구에 따라서 입주민이 주인되고 좋은 이웃과 함께 만드는 가는 집들이 쉽게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그 시민운동가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주택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관계를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어머님 간병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 보면 이제 단케이 세대라는 게 단케이 세대. 단케이가 이제 툭 튀어나왔다는 뜻인데, 일본의 단케이 세대는 우리들의 58년 개띠 세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 많이 낳죠. 우리가 58년 개띠들이 많듯이 여기는 48년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단케이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우리보다 10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시점을 일본은 10년 먼저 겪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는 거죠. 그때 일본에서 나왔던 3권의 책들이 지금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이미 시작된 우리들의 불안, 장수의 악몽, 노후의 파산,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를 대비해라, 가족의 파산, 장수가 부는 공멸, 가족의 존재가 노후의 리스크가 된다. 이 무시무시한 일본의 10년 전의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혈연이 깨어지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단순히 뭐 부모님이기 때문에 봉양해야 되고,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들이 이제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저도 이제 68년생인데 저도 이제 고민되는 거죠. 10년 후에 야,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첫 번째 세대들이 이제 우리 소위 이제 60년대생들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진 것이라고는 집밖에 없는 세대들이 우리 세대예요.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자기 재산의 한 45%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유동재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들은 정말 집밖에 없어요. 모든 자산이 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또 남은 여생을 틀어서 빚을 갚아가는 그런 세상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정말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50대, 40대들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한 관점들을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노후는 정말 관계가 단절된 작은 집에서 홀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누구와 살아갈지를 고민할 시간이 아니다. 누구와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는 함께 살되 간섭하지 않는 이제 느슨한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함께 산다고 해가지고 정말 옆집에 뭐 숟가락 숟가지 않은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이웃처럼 가족처럼 살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좀 거주로, 이제 이웃을 가족으로, 우리가 사는 단지를 마을로 바꿔나가고 정말 집의 객체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우리들의 주택 역시도 주택 정책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뭐 집을 몇 채, 원래 몇만 가구 공급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주택 정책에 갇히면은 영원히 주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택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낙인과 고립만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으로 발전시키고 이 사회주택이 될 경우에 이제 집이라는 것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거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면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마을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마을에서부터 하나씩 이런 유대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작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가면 소행주라는 집이 있어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이라는 공동체 주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강령이 이제 6개죠. 한 평의 힘. 한 평씩만 내놓으면은 우리들의 공간이 커진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 같이 먹이고 같이 키우고 같이 케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평을 내놓으면은 우리들의 공간이 생긴다. 문을 열면 집이 커진다. 소통하고 나누자. 내 집이 작지만 알차게 꾸미겠다. 그리고 한 가지의 반찬으로 푸짐한 밥상을 한 사람이 하나의 반찬씩만 들고 내려오면은 정말 모든 식구들이 12첩 반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하루 아이 보고 이틀의 자유를 누린다. 공동육아의 모습입니다. 함께하니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니 자유롭다. 관계 회복. 요 6가지가 소행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요를 정리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주택과 사회주택의 힘은 요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공간을 줄이면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소통하고 나누고 버리고 내려놓고 함께하고 그리고 일들을 품앗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들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 그래서 따로 똑같이 함께 살되 간섭하지 않는 느슨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사회주택의 목표이고 사회주택에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야, 그게 되겠어? 야, 뭐,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몇 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할 수 있을까?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뭐 지역주택 이런 데다 뭐 돈을 갖다 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익명의 사람들이 정말 땅도 안 사고, 야, 우리 뭐 모여가지고 돈 모아서 그 돈으로 집, 땅 사고 집 지어서 나눠 가지자.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지역주택 조합이 이제 정말 쌈짓돈을 집어넣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국에 뭐 2만 명, 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불가능하지도 않다. 적어도 익명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모이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가하고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5집이든 10집이든 20집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의되고 고민할수록 그 사회주택의 실제 모습들은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차에 이제 이 김순옥 이사장님 강의할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때 강의 제목이 이제 외롭지 않을 권리, 어울려 살 권리라고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데 오늘 들은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우리가 수많은 임대주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대주택이 왜 적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지금 LH가 만드는 게 딱 3가지입니다. 소위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 집 분양받는 집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분양 전환형이라고 해서 한 8년 6년 살다가 집 분양으로 바뀌는 집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짓는 집 3가지 집이 있는데 저는 이 비중이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공사라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분양주택을 짓고 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의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임대주택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칠곡 같은 경우에 뭐 부영 아파트들, 임대 아파트들이 지금은 다 줄이 다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LH에서 만드는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아니라 종신토록 영원히 임대주택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뭐 공기업이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부족하면 뭐 세금으로 넣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LH에서 짓는 집의 과반 이상은 종신 임대주택 그리고 작은 평수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분양주택을 짓기 때문에 지금 LH 직원의 소위 이제 건설회사 직원들이랑 똑같이 너도 나도 막 다 해먹는 이권에 개입하고 토건족도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LH공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서울에 있는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저는 시장과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이제 박원순 시장 8년 동안 SH공사는 정말 좋은 임대주택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기 주택을 사들여서 전세로 뭐 매입 임대, 장기 전세 이런 이름으로 꾸준히 이제 임대주택의 비중을 막 늘리고 있는 거죠. 뭐 요즘 기사 보면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단순해요. 그러니까 100채 지을 수 있는데 200채 짓게 해줄게. 단지 50채는 서울시에 넘겨. 그러면은 청년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서울시가 가진 임대주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건설회사에게는 이제 파이를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비중량을 늘어나가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 역시도 고민을 해야죠. 저는 지금도 보면은 뭐 LH 사태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LH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SH가 변하듯이. 어느 공동체 주택에서 이렇게 뭐 유인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야, 이 동네 저 동네 했지만 뭐 퇴근을 받고 우리 딸이 들어와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돈에 사람이 사각지게 치지 않고 내 마음에 속 드는 집 어디 없을까? 집을 사야겠는데 너무 비싸다. 빌라는 망설여지고. 그럼 집을 사지 말까 했지만 지어볼까 했지만 역시 문제는 돈이다. 여러 명이 함께 지으면 더 값싸게 집을 짓는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발상으로 공동체 주택을 생각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공동체 주택을 지을 때는 야 그래 좋은 사람과 살고 싶어. 그런데 돈은 좀 적게 돼서 집을 짓고 싶어. 그 살다 보면은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회주택에 접근해 버리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집이. 그래서 사회주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생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 돈이든 노동이든 시간이든 간에 투자하고 각각이 투자해서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야지 사회주택이 시작이 되지. 이런 발상들을 가지고 정말 아파트 공동구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들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저 이걸 보고 말 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주택을 팔고 다니면 안 되지 않냐. 싸고 좋은 집, 욕망에 호소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네, 또 한번 뭐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 부동산업 박사이기 때문에, 집값 오를까요? 뭐 팔아야 돼요? 이런 건 묻지 마시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집값 폭등 보면서 그 선한 동기로 시작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를 낳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임대차법 3법이라든지 종부세 뭐 각종 색을 보면은 동기가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로소도 과세하겠다. 집주인들 분포를
앞에서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선한 동기로 만든 정책들이 항상 엉뚱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결국 뭔가 하니까 선한 동기만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펴기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소위 기득권과 권력들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정책을 놓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정책을 깨트릴 수 있는 권력들이 현재 이제 소위 그 자본과 권력, 부동산 재벌들이 몰려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주택도 그랬어요. 사실 노인복지주택이 실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펴는데 노인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주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에요. 노인복지주택은 법적 분류로 시설입니다. 시설. 주택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규정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부주택으로 지어놓고 집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뭐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뭐 담보대출도 필요 없어요.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노인복지시설을 소위 이제 권력들과 건설회사들은 주택의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마음대로 분양가 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집 못 짓는 산속에다가 막 지어가지고 막 팔아먹고 6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는 법령을 또 바꿔가지고 60세 이상의 어른을 부양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노인주택에 들어가면 청년들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분양을 못하고 임대만 해라 라고 바꿔버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심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열리는데 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이름만 주택이 아니라 시설에서 빼서 주택법의 영역으로 넘겨와야 된다. 그래서 주택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실도 없고 시설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정책하는 사람이라면 노인복지주택을 시설에서 주택으로 옮기는 입법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가 통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으로 조율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청원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주택을 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구분해달라. 일본이 절반의 성공이죠. 근데 저는 이제 왜 일본에는 이제 유럽에는 소셜 믹스라는 이름으로 계층과 계급들이 사는 데 대해가지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후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정치 입장이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유럽과 일본처럼 좌파 정권이 없었어요.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노동당과 사회당과 공산당, 녹산당, 보수당들이 계속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특히 사회주택의 기본 틀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회당이 집권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회당, 일본은 지금 공산당도 있으니까, 그죠? 그 애들이 집권을 하면서 정책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물론 진보 보수의 구분을 있지만은 정말 완전 이쪽에 정부가 있을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 사회주택 이런 부분들이 정책들이 활성화가 못 된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소셜 믹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에는 100% 영향을 줬습니다. 적어도 소셜 믹스 단지에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 믹스가 어때?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살면 어때? 노인과 어른들, 아이들도 같이 살면 어때? 아무런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소위 이제 각각의 정권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풍토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적어도 계층에 대한 갈등들, 이런
우리만큼 심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계층 간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스스로 담을 쌓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도 사실 저는 모르겠고,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그 동네가 빈민촌이 된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편견의 문제, 의식의 문제들은 우리랑 다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가 참.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소위 그 선한 동기를 무력화시키는 선한 동기를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생각보다 세다. 생각보다 세다는 것들. 근데 결국 저는 솔직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시장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공급을 아파트는 그냥 뭐 시장에 맡겨놓고 불로소득 과세하고 세금 제대로 매기고 그 세금으로 꾸준히 이제 임대주택과 사주택을 끊임없이 공급량을 계속 늘려 나가고 의식을 바꾸는 작업들이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이 세력들을 꾸려앉혀야 되겠다. 질을 들여야 되겠다. 끝을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튀어나오면 또 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심전 20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 뭐 재개발을 하면 10%를, 서울은 재개발에서 나오는 추가되는 일반 분양 물량의 10%는 무조건 장기 전세입니다. 서울시에 팔아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들이는데 건축비만 받고 사들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50세대 지을 수 있는데 너가 160세대 지어줘. 대신에 그 짓는 건축비는 우리가 줄게.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 분양의 10%가 장기 전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울시 소유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축량들을 늘려나가는데, 쓸데없이 임대주택 비축량을 신도시나 산 밑에 꼴짝이 짓지 말고 정말 직주건적 정말 도심에 살아야 되는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뭐 직장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외곽에 모이지 말고 정말 도심 좋은 자리에 작고 알찬 집들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에 역세권에서부터 2km 내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신에 몇 프로를 나라에 바쳐라. 이런 정책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는 혼자 공상을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한 9년제로 바꿔가지고 초등학교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균등하게 지역 구석구석에 핵심 코어에 있는 공공부지는 학교부지거든요. 그래서 학제를 개편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좀 옛날처럼 뭐 조회하는 시절도 아니고 저 넓은 운동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 밤이 되면 캄캄해지고 사람도 오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을 정말 체육관을 만들고 운동장의 일부를 잘라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뭐 주택을 지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학교가 마지막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꿈과 사회주택의 꿈을 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학교. 학제를 변경하든 아니면은 과감하게, 서울은 지금 학교 운동장 밑에 주차장 많이 만들거든요. 주차장 만들어 그래요. 빌라촌 안에 있는 학교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이제 주변에 연립 빌라 사시는 분들 되게 만들고, 요즘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니까 체육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아파트도 60%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이게 사회적 악으로 보면은 또 해답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스포츠 센터 이런 거 있죠. 도서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거나 성큰 밑에 이렇게 있죠. 그죠? 주로 보면 데크를 만들어서 성큰 밖에서 보기에는 1층이지만은 공부상에는 이제 지하로 되어 있는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하에 있는 면적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를 짓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파트를 짓는 데 대해서는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끝까지 지하로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지상에다 올린다 생각해요. 제일 좋은, 동선 좋은데. 올리고 나서 그런 시설들은 용적률에서 빼준다든지, 너희가 입주민을 위한 뭐 도서관을 만들고, 뭐 공유관을 만들고, 어른을 위한 아이들 용권을 만들면은 그거는 뭐 용적률에서 빼줄게, 짓기만 해라. 이런 식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이제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모여가지고 살 수 있는 이제 공용의 마당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간도 도서관 보면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아파트에 하나씩만 있다는 상상만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그 학제를 개편하면 중학교를 그럼 9학년 시절로 예, 만들고 중고를 6년을 만들던 예. 아니면 초중을 8년을 만들던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학교 아직 남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돈 살아야 되니까. 예, 학교가 남을 것 같고 또 실제 요즘 학령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학교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와 교도소는 설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 교도소 설계는 학교 설계가 똑같아요. 통제와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1층을 주지. 왜 1층에는 전부 교무실만 있냐. 교무실 다 올려버리고 지금 1층 교무실, 교장실 있는 자리에는 지금 도서관을 만들고 라운지를 만들고 아이들 햇빛을 볼 수 있는 흥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시설이 너무 많아요. 학교 부지. 저는 파출소도 사실 저는 증축해서 여성주택 지었으면 좋겠어요. 파출소 위에 여성주택. 그리고 뭐 전화국. 요즘 전화국, 우체국 이런 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무소. 예, 동사무소. 동사무소도 증축해서 우리가 이제 관주복합이라고 해요. 관주복합. 관주복합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위에 연립조 청년주택 짓고 정부당과 어린이집도 합쳐서 같이 이제 할머니들 애들 돌보게 만들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의 땅, 학교 부지, 시설 용지, 서울에는 지하철 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청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무조건 늘어야 된다. 하지만 뭐 원래 2만 개를 짓기 위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 살지도 않고 임대도 들어오지 않는 뭐 촌저 고령 이런 데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LH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좀 힘들더라도 도심에 좋은 자리에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서 정말 도시를 움직이는 일용직들과 정말 대중교통이 아니면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도심의 적소에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그런 것들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하죠. 네, 반발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다. 결국은 의식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공택지지역 같은 경우에 블록이 한 30개 있으면은 임대주택 블록은 항상 있어요. 임대주택 블록도 있고 말씀하시는 노유자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저는 나라 땅인데 그죠? 네. 나라가 땅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가 울타리와 단장 때문에 학교 주변의 집들을 슬럼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가보면은 저는 학교 단장만 없애버리더라도 뭐 옛날처럼 진짜 우리가 몰담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담장만 없애버리더라도 저는 마을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학교는 항상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대로 저는 가장 좋은 게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그리고 기존의 관공서 건물, 국회 사정도 사실 밀고 임대아파트 짓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장님. 우리 기원전처럼 BC를 비포 코로나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건 비포 크리스토보다 더 심한 세상이에요. 예수 전과 후처럼 비포 코로나 올해가 이제 비포 코로나가 됐지.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 강의할 때 이제 제자들이 묻죠. 교수님 서울의 집 어떻게 분양받습니까? 물어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의 집은 분양받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야. 자력으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할아버지 마시는 미치겠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재력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 최근에 이제 뭐 남양주에 이제 협동조합 주택 뭐 뉴스테이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김수동 이사장님 살고 계신 뭐 은혜 공동체 마을들 뭐 구름집 이런 건데 실제 서울에 만들어지는 공동체 주택이 사실 변두리에 있긴 있어요. 물 맑고 산 좋은 산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서울에서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전부 거기가 토지 임대부예요. 서울시에서 땅을 임대로 주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형 사회주택 딱 3개예요. 토지 임대부, 리모델링, 그리고 매입 3개인데 실제 대부분이 토지 임대부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임대부가 되지 않으면은 민간이 도심에 땅을 사서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주택을 지원하려고 그러면은 토지 임대부에 대한 부분들 정말 그 택지개발지구를 만들면은 몇 개 부르고 토지 임대부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주택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교나 판교 같은 신도시를 만들 때 기본주택 택지를 미리 정해서 모으고 그리고 기본주택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매일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명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1번부터 명부를 쭉 모아놓고 순차별로 이렇게 집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소득 80% 이하, 70%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프랑스와 다르게. 그게 아니라 정말 지불 가능한 임대료 속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되고 있는데 결국 뭐 기본주택도 결국은 토지 임대부를 통해서 땅값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답답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계속 뭐 꿈꾸고 뭐 노려보고 뭐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또 보태면은 조례.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이제 서울, 경기도, 부산, 전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용도 장기 용도 폐지 도시계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별 위생 조합을 만들어 신청하면은 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한다면은 뭐 장기 임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례를 안 만들면은 공무원들을 못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들이 20집, 뭐 빌라처럼 이렇게 다 작은 규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례가 바뀌어야지만 정말 공동주택 같은 집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시의원들을 흔들어서라도 대구시도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요. 오늘 이 기회가 저희들 마지막에 구성 모임을 할 건데 그때 시간을 내가 우리 박사님도 한번 부르고 강의하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어서 아예 판을 한 번 버려가지고 한상 토론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